복통, 이거 정말 흔한 증상이잖아요. 근데 원인은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다양하죠. 오늘은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 의학 매뉴얼이나 건강정보 글, 칼럼 같은 것들을 보면서요. 복통의 중요한 원인 두 가지, 개실염이랑 장중첩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아이들한테 생기는 응급 상황, 장중첩증하고 또 성인에게서 더 흔한 개실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진단 과정, 특히 영상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질환들의 핵심 증상이 뭐고 또 왜 빨리 진단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영유아에게 주로 생긴다는 응급 상황, 장중첩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장이 이렇게 뭐랄까 낭원경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니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자료들 보니까 어떤 점을 제일 주의해야 할까요? 네, 장중첩증은 정말 시간을 다투는 병인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증상은 그거예요. 갑자기 시작되는 아주 극심한 복통. 아, 갑자기요? 네, 아이가 몇 분 동안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져요.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아, 울다 그치다 하는 거요? 그렇죠. 발작성 복통이라고 하는데 구토가 같이 오기도 하고 또 특징적인 게 그 포도 젤리 같은 끈적한 혈변을 볼 수도 있어요. 포도 젤리요? 네, 약간 핏덩이랑 점액이 섞인 그런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딱 떨어지는 증상 없이 그냥 아이가 평소보다 심하게 보채거나 아니면 축 늘어져 보이기만 할 수도 있어서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전용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니 더 어렵네요. 그럼 진단이 진짜 중요할 텐데 자료들에서 특히 복부 초음파 검사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 복통 진단에 초음파가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초음파는 장중첩증 진단이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민감도라는 게 98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98에서 100%요? 거의 다 찾아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아이 100명이면 98명 이상은 초음파로 잡아낸다는 뜻이죠. 화면에서 보면 그 관형 모양이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모습이 딱 보여요. 아, 관형 모양? 네, 장이 말려 들어간 단면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CT도 물론 정확하긴 한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가만히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좀 어렵고 또 진정제를 써야 할 수도 있고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장중첩증 자체를 딱 진단하기보다는 장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겼나 확인할 때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통증도 없고 또 방사선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가 어린아이들 급성 복통에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진단하면서 동시에 공기나 조영제를 써서 관장을 하면요. 말려 들어간 장을 이렇게 펴주는 치료, 그러니까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오, 진단이랑 치료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운이 좋으면요. 비수술적 정복술 성공률도 꽤 높아요. 70에서 95% 정도 된다고 아니까요. 물론 이걸로 안 펴지거나 합병증이 의심되면 수술을 해야 하고요. 요즘은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초음파가 중요하네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연령대, 주로 성인에게서 비슷한 하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개실염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장중첩증하고는 좀 접근법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개실염은 대장벽에 이렇게 꽈리처럼 생긴 작은 주머니, 그걸 개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왼쪽 대장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른쪽 대장에도 개실염이 꽤 흔하게 생깁니다. 아, 위치가 좀 다르군요. 네. 근데 오른쪽 대장 개실염은 이게 급성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랑 증상이 아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통은 개실염이 맹장염보다는 통증이 좀 더 오래 지속되고 구역질이나 구토 같은 증상은 상대적으로 덜한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죠. 왼쪽 개실염은 주로 왼쪽 아랫배가 아픈 게 특징이고요. 열이 나거나 변비 같은 게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실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장중첩증에는 초음파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개실염 자료들을 보니까
CT 검사가 테스트 오브 초이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검사라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초음파가 그렇게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왜 개실염 진단에는 CT를 더 우선시하는 걸까요? 방사선 노출 위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초음파도 개실염 진단에 쓰일 수 있어요. 특히 임신부처럼 방사선 노출을 피해야 할 때는 당연히 유용하고요. 그런데 개실염 진단에서 CT가 표준 검사처럼 여겨지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 개실에 염증이 있냐 없냐뿐만 아니라 장벽 바깥으로 염증이 얼마나 퍼졌는지, 또 고름집 그러니까 농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천공 같은 합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주변 상황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렇죠. 진단 정확도 자체도 초음파보다는 CT가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방사선 노출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개실염은 합병증 여부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해서 CT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오히려 천공 위험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피하고요. 염증이 좀 가라앉고 나서 한 6주쯤 뒤에 다른 질환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내시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병의 특성이나 뭘 확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최적의 검사 방법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역시 장중첩증 같은 소아 응급 상황에서는 초음파의 그 빠르고 안전한 진단 능력이 정말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렇죠. 다행인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소아복부 초음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보험 적용이요?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이런 중요한 진단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장중첩증은 주로 소아 응급 상황이고 초음파로 빨리 진단하고 대처하는 게 결과에 결정적이라는 거. 네, 그리고 개실염은 주로 성인에게 생기는데 CT 검사가 정확한 상태 파악이랑 치료 계획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복통이라는 흔한 증상 뒤에 숨어 있지만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통점이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복통, 특히 아이가 주기적으로 말 아파하거나 혈변을 보는 그런 증상, 또 성인의 경우에도 참기 힘든 복통이랑 열이 같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초음파나 CT 같은 진단 도구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초음파처럼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진단 기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에는 이런 응급 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상적인 복부 건강관리 방식 자체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